여러분 200만원 밖에 없는데 경매로 돈 벌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대출을 활용해야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출만 믿고 덜컥 낙찰을 받았다가 대출이 안 나온다면 입찰 보증금 몇 천만 원을 포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낙찰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경매를 입찰하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하는 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경매 초보자들, 경매 입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락 잔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충분한지 이걸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락 잔금 대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얼마나 대출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직 낙찰받은 게 아니니까 자세히 대답을 못 해준다면서 그냥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서 둘 중 낮은 금액으로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신용이 낮아서 그 정도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들어야지 입찰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낙찰 받기 전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입찰하려고 하는 그 물건과 비슷한 얼마 전에 낙찰을 받아간 그런 물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경락 잔금 대출을 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건 번호를 얘기한 다음 이 물건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럼 상담사분께서는 낙찰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낙찰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으로 생각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문자 주세요 라고 그냥 투명스럽게 얘기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상담사분들이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우리같이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전화를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럼 전화 오면 대출 나온지 일일이 확인해주고 대답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낙찰을 받을 확률도 좀 적을 뿐더러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상담사분한테 대출을 일으키는 확률이 거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분 한 분 다 DSR 적용해보고 얼마까지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찰 예정자가 아닌 낙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춘천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입찰하려고 해요. 그럼 그 물건이랑 감정평가도 비슷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낙찰가와 비슷하게 낙찰을 받아가 그런 물건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낙찰자가 돼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매 사이트만 들어가도 낙찰자 이름이 떡하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경매 사이트에 적혀져 있는 그 낙찰자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는 건 경락 잔금 대출 상담사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대리인이 대신해서 경매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대리인 이름으로 낙찰자 이름을 부른다면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 대리인 이름으로 낙찰자라고 적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을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한 대출 금액을 알아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내가 입찰하려는 그 집에 이미 대출을 해준 은행한테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경매로 나온 물건의 90% 이상이 근저당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 근저당은 해당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어느 은행인지만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은행인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대출을 일으켰는지까지 적혀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이금융권 있죠. 그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킨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출을 잡아준 그 은행, 그 지점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낙찰을 받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까지도 알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낙찰을 받을 건데 얼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대출 원금이랑 이자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낙찰자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이걸 낙찰을 받아간다면 자신들의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내 DSR이랑 그 해당 물건의 담보 가치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금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실제 낙찰 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대출을 일으키는 그 금액과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꼭 이 방법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시중에 있는 은행에 가서 나의 DSR이 얼만큼 남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방금 말한 그 두 번째 방법을 쓸 수 없는 집일 경우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시중 은행에 그냥 가셔서 내가 이 주택을 사면 얼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나의 신용점수랑 DSR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대출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경매 나온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취급을 아예 안 한다고 얘기하는 지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다른 지점에 가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방법이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경매 물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략적인 금액을 얘기하고 얼마짜리 집인데 내가 이걸 사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서 대략적인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알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표자의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니까 매매 사업자로 받으면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매매 사업자로 낸다면 내가 단타로 1년에 두세 채씩은 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전문적으로 경매를 입찰을 해서 1년에 두세 채는 무조건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매매 사업자를 내시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매 사업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모든 경매 물건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은 대출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유는 일명 방빼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매 용어로는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액임차인은 근저당이 아무리 빠른 날짜에 먼저 잡혀 있더라도 소액임차인이 방방마다 있으면 그 방방마다 소액임차인이 더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방 개수마다 소액임차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방빼기를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액 아파트는 오로지 전액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십니다. 이렇게 방빼기는 주택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있죠. 상가 같은 것들은 이 주택보다도 훨씬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의 90% 이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90% 대출을 받고 임차인 보증금까지 더한다면 내가 낙찰받은 그 금액보다 훨씬 더 오히려 돈을 받고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돈 하나 없이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신용점수가 안 좋거나 파산한 분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방법들이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출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산한 분들 중에서 다시 재개를 하기 위해서 이 경매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 꼭 확인을 하신 후에 경매 입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좀 풀어주는 시기가 좀 따로 있어요. 은행은 대출을 전체적으로 해준 그 금액의 1%는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면 연초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 지분 물건은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토지가 지분으로 나오는데 내가 받은 그 지분이 전체 면적의 한 50% 이상으로 지분을 갖고 오는 거다 하면 이런 경우에는 또 대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는지 어떤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는지 내가 특수한 물건을 입찰을 해보려고 한다면 좀 더 일반적인 경매 물건보다는 더 자세히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출은 한 은행에서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 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한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나한테 대출을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좋은 조건을 발견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출을 무조건 많이 끌어다가 투자를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대출을 받으셔서 투자로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